독일인 경제학자가 벨기에를 연구하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0년간 유럽연합을 자문했던 전문가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강연을 취소당했죠. 이유는 단 하나, 벨기에의 진실을 말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벨기에 외교관 가족이 한국인 직원을 때렸죠.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독일인 학자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벨기에라는 나라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콩고에서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고무 할당량을 못 채우면 손목이 잘려나갔죠. 그 피로 지은 건물들이 지금 벨기에 관광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150년이 지난 지금 벨기에는 유럽 최대의 마약 관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살 소녀가 마약 조직의 총에 맞아 숨졌고, 수도 브뤼셀 한복판은 테러리스트의 치외법권 지역이 됐죠. 제조업은 80%가 무너졌고 541일 동안 정부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인 학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랐는지를요. 도대체 한국은 벨기에와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왜 한 나라는 몰락하고 한 나라는 우뚝 섰을까요? 그 소름 돋는 비교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저는 독일 뮌헨에서 유럽 정치 산업 분석 일을 하고 있는 마르코 슈타인입니다. 올해로 64세가 됐고 30년 넘게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정책 자문을 해왔죠. 유럽이라는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202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죠.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고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 깨끗한 거리, 빠른 교통 시스템까지. 독일인인 제가 봐도 감탄스러웠습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동이라는 번화가를 구경하고 있었죠. 한 의류 매장 앞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와 프랑스어가 섞인 고함 소리에 발길이 멈췄죠. 금발의 중년 여성이 한국인 여직원의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와 10대 아들이 서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태연했죠. 마치 하인을 훈계하는 것처럼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자 경찰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외교관 여권이었습니다. 벨기에 대사관 소속이라고 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벨기에라니요. 제가 30년간 함께 일했던 나라, 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는 그 나라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요. 다음 날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사건은 이미 한국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벨기에 대사관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죠. 공식 사과는 없었습니다. 외교적 특권을 언급하며 조용히 넘어가려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걸까요? 30년간 유럽을 분석해온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벨기에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죠.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벨기에는 제게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브뤼셀에서 보낸 15년은 제 커리어의 황금기였죠. 유럽연합본부가 있는 그 도시는 정말 화려했어요. 그랑플라스 광장의 야경, 세계 최고라는 초콜릿, 수백 종류의 맥주까지. 작지만 풍요로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로도 증명됐죠. 1인당 국내 총생산 46,000달러.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부국이었습니다. 면적은 한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당시엔 그냥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명동 사건 이후 저는 서울대학교 근처의 한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김동현이라는 경제연구원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한국의 경제성장을 분석한 권위자라고 들었어요. 김동현 원장은 50대 후반의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한마디를 던졌죠. 슈타인 박사님, 벨기에의 부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냐고요. 당연히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산업혁명 초기부터 발달한 제조업, 유럽 물류의 중심지 역할,
다이아몬드 가공업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김동현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절반의 진실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절반은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외면하는 역사 속에 있다고요. 그분이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벨기에 왕실 재산의 상당 부분이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기록들이요. 특히 콩고라는 나라 이름이 계속 등장했죠. 콩고 자유국. 저도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든 적은 없었어요. 유럽인으로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동현 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고요. 어딘가의 분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왔다고요. 그 말이 며칠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벨기에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30년 동료였던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을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만난 첫 번째 스승의 가르침이었죠. 김동현 원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그 한마디가요. 저는 서울에 머무르면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일주일 예정이었던 한국 체류를 한 달로 늘렸죠. 김동현 원장이 한 분을 소개해줬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의 최원식 교수였어요. 70이 넘은 연세에도 눈빛이 형형했죠. 식민지 역사를 50년 넘게 연구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최원식 교수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서가였고 바닥에도 책이 쌓여 있었죠. 교수님이 저를 보더니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독일 분이시니 역사의 무게를 아실 거라고요. 독일은 적어도 과거를 직시하려 노력하지 않았느냐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만행을 인정하고 사죄했죠. 학교에서도 철저히 가르치고요. 하지만 벨기에는 어땠을까요? 저는 30년간 브뤼셀에서 일하면서 콩고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원식 교수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한 흑인 남자가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의 앞에는 작은 손과 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것이었죠.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저건 자기 딸의 손과 발이라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885년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는 콩고를 개인 소유지로 만들었습니다. 콩고 자유국이라는 이름으로요. 자유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곳은 지옥이 됐죠. 레오폴드 2세는 콩고에서 고무와 상아를 착취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고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어요. 자동차 타이어, 전선 피복, 온갖 산업용품에 고무가 필요했죠. 문제는 할당량이었습니다. 콩고 원주민들에게 고무 채취 할당량이 주어졌어요. 이걸 못 채우면 어떻게 됐을까요? 손목이 잘렸습니다. 본인의 손목만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손목, 아이들의 손목까지요. 벨기에 감독관들은 잘린 손목 개수로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화폐처럼 쓰였던 거죠. 저는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요. 교과서에서 배운 유럽 문명의 역사와 너무 달랐어요. 최원식 교수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08년까지 약 23년간 콩고에서 사망한 인구 추정치였어요. 최소 800만 명에서 최대 1000만 명. 당시 콩고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1000만 명이요.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홀로코스트로 죽은 유대인이 600만 명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벨기에 왕의 사유지에서 죽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는 아무도 모를까요? 교수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승자가 역사를 쓰기 때문이라고요. 유럽은 자신들의 식민 역사를 문명화 사업이라고 포장했죠. 아프리카에 철도를 놓고 학교를 세웠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철도는 약탈한 자원을 실어 나르기 위한 것이었고 학교는 순종적인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브뤼셀의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랑플라스 광장의 화려한 건물들, 왕립미술관의 웅장한 외관, 오줌 싸게 동상 주변의 고급 상점들. 그 모든 것에 기반이 피었던 겁니다. 1000만 명의 피로 지은 번영이었어요. 최원식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줬습니다. 벨기에 테르비런에 있는 왕립중앙아프리카 박물관 사진이었어요. 2018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더군요. 식민지 역사를 반성하는 전시를 추가했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박물관 건물 자체가 레오폴드 2세가 콩고 착취 자금으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피로 지은 건물에서 반성 전시를 하면 용서가 되는 거냐고요. 독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서 맥주 축제를 열었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유럽인으로서 30년간 브뤼셀에서 일하면서 이 역사를 외면했던 제 자신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레오폴드 2세는 콩고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명령만 내렸죠. 그리고 1908년 국제적 비난이 커지자 콩고를 벨기에 정부에 넘겼어요. 하지만 배상은커녕 벨기에 정부가 레오폴드 2세에게 돈을 줬습니다. 왕실 재산을 유지하라고요. 콩고는 1960년에야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는 떠나면서 모든 기반 시설을 파괴했어요. 철도, 발전소, 병원까지요. 콩고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30년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벨기에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명동에서 한국인을 때리던 외교관 가족의 표정과 닮아 있었죠. 오만함.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착각.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정신이었습니다. 콩고 역사를 알게 된 후 저는 명동 사건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150년간 이어져 온 정신의 발현이었죠.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벨기에 대사관 측과 만나기로 했어요. 김동현 원장의 도움으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상대는 피에르 반 후트라는 참사관이었어요. 폭행 사건 당사자의 직속 상관이라고 했죠.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피에르 반 후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은발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악수를 나누는 순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역시나 그랬습니다. 피에르 반 후트는 사건을 축소하려 했어요. 문화적 오해였다고요. 벨기에에서는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엄격한 게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뺨을 때린 게 문화적 차이라고요. 독일에서도 손님이 직원을 때리면 범죄입니다. 유럽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반박하자 피에르 반 후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우리끼리 얘기인데 솔직히 말하죠. 아시아인들은 원래 예민합니다. 사소한 것에 쉽게 상처받죠. 유럽인의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무례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게 2025년에 듣는 말인가 싶었어요. 19세기 식민지 시대 발언 같았죠. 피에르 반 후트가 덧붙였습니다. 박사님도 유럽인이시잖아요. 아시아에서 오래 지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우리가 맞춰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콩고에 잘린 손목들이 떠올랐습니다. 150년 전에도 똑같은 논리였겠죠. 아프리카인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들에게는 문명을 가르쳐줘야 한다. 폭력도 교육의 일환이다. 그런 생각으로 10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피에르 반 후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뭔가 기분 나쁜 말이라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왜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저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한국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피에르 반 후트 같은 시선으로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릭 드메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죠. 브뤼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벨기에 출신의 경제학자로 지금은 루뱅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 마르코. 한국에 있다고 들었어. 장릭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반갑다고 인사를 나눈 후 장릭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마르코, 내가 벨기에에 대해 뭔가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조심하라는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장릭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말할게.
벨기에 정부와 재계는 국가 이미지에 굉장히 민감해. 특히 콩고 관련해서는요. 비판적인 연구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알고 있었습니다. 콩고 학살을 연구한 몇몇 역사학자들이 벨기에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졌죠. 공식적인 탄압은 아니었지만 강연이 취소되고 연구비가 끊기고 언론에서 외면당했어요. 장위기 말을 이었습니다. 마르코, 우리 30년 지기잖아. 내 커리어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EU 쪽 인맥, 유럽 학계 네트워크, 다 연결되어 있어. 벨기에를 건드리면 복잡해질 수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장릭의 말은 협박일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걱정일까요? 둘 다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콩고의 1,000만 명, 잘린 손목들, 피로 지은 건물들. 그리고 오늘 피에르 반 후투의 얼굴. 이걸 알고도 침묵할 수 있을까요? 제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한쪽은 말했죠. 넌 이미 60이 넘었어. 편하게 살아도 되는 나이야.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해? 다른 한쪽은 반박했습니다. 30년간 유럽 시스템을 자문하면서 정의와 인권을 말했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아내 에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에바는 한참 듣더니 한마디를 했어요. 당신이 결정해.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선택을 해.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이 도시는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됐다가 다시 일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식민 지배도 받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벨기에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보기로요. 30년 커리어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콩고 학살이 150년 전 일이라면 지금의 벨기에는 달라졌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발견한 증거들은 그랬어요. 2019년 한 벨기에 신문에 만평이 실렸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영부인 미셸 오바마를 원숭이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2019년입니다. 21세기예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원숭이로 희화화한 겁니다. 국제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내부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표현의 자유라는 변명이 나왔죠. 풍자 만화의 전통이라고요. 콩고에서 1,000만 명을 죽인 나라가 흑인 대통령을 원숭이로 그리면서 풍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도 심각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벨기에에서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급증했어요. 거리에서 침을 뱉고 눈을 찢는 제스처를 하고 폭행까지 일어났죠. 서울 명동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역사도 있었어요. 1908년 브뤼셀 만국박람회에서 인간동물원이 운영됐습니다. 콩고 원주민들을 우리에 가두고 관람객에게 구경시킨 거예요. 바나나를 던져주면 주워 먹는 모습을 보여줬죠. 267명의 콩고인 중 7명이 전시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1908년이면 레오폴드 2세가 콩고를 벨기에 정부에 넘긴 해입니다. 학살이 끝났다고 발표한 바로 그 해에 인간동물원을 운영한 거예요. 이게 벨기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콩고계 벨기에인을 찾아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증언이 필요했어요. 한소영 PD가 연결을 도와줬죠. 화상통화로 만난 사람은 아마두 은디아예라는 45세 남성이었습니다. 아마두는 브뤼셀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콩고에서 이주해왔죠. 3세대째 벨기에에 사는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통합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두가 말했습니다. 저는 벨기에에서 태어났고 벨기에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여전히 어디서 왔냐는 질문을 받아요. 벨기에요 라고 대답하면 아니, 진짜 어디서 왔냐고 다시 물어요. 제 피부색이 검으니까요. 직장에서의 차별도 심각했습니다. 아마두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로펌 취직이 계속 실패했어요. 마지막 면접에서 면접관이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고객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아프리카적이라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20년대에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마두의 할머니 이야기는 더 가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콩고에서 태어났어요. 1920년대예요. 레오폴드 시대의 직접적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그 후유증 속에서 자랐죠. 할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마두의 증조부는 손목이 없었습니다. 고무 할당량을 못 채워서 잘렸다고 해요. 저는 화면 너머로 아마두의 눈을 봤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피로함이 느껴졌어요. 평생 차별과 싸워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아마두가 말했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벨기에는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2020년에 국왕이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유감과 사과는 다르죠. 배상도 없었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없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벨기에는 정말 변하지 않았습니다. 150년 전 콩고에서 손목을 자르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었어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죠. 이제는 손목을 자르는 대신 기회를 자릅니다. 일자리, 존엄, 소속감을요. 서울 명동에서 한국인을 때린 외교관 가족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벨기에라는 나라가 키워낸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배운 세계관, 그들이 물려받은 우월의식, 그게 자연스럽게 폭력으로 나타난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한국인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본에게요. 하지만 지금 이 거리에서 인종차별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국인인 제가 환영받는 느낌이었죠. 무엇이 다를까요? 왜 한 나라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나라는 미래로 나아갈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벨기에를 조사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두운 자료들만 보다 보니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를 구해준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김동현 원장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연구도 중요하지만 잠시 쉬어야 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아끼는 식당에서 함께 하시죠. 그렇게 찾아간 곳이 종로 뒷골목의 작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정미숙이라는 50대 중반의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다고 했죠. 정미숙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외국 손님이네. 어서 오세요. 오늘 뭐 드실래요? 영어를 거의 못하셨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다 통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반찬 그릇들이 줄줄이 놓였죠. 김치, 나물, 젓갈, 조림, 구이. 저는 세어봤습니다. 반찬만 12가지였어요. 제가 시킨 건 불고기 정식 하나뿐이었는데요. 김동현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손님에게 푸짐하게 대접하는 게 미덕이죠. 반찬은 리필도 무료고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럽 식당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망할 거예요. 하지만 정미숙 사장님은 30년간 이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손해보는 장사 아니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대답하셨죠. 손해는 무슨. 손님이 맛있게 먹고 가면 또 오잖아요. 단골이 되고 입소문 나고. 장사는 길게 봐야 해요.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면 오래 못 가.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면 오래 못 간다. 벨기에가 딱 그랬죠. 콩고에서 단기간에 최대한 착취했습니다. 150년 후 그 대가를 치르고 있고요. 식사 후 정미숙 사장님과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서연 통역사가 도와줬죠. 사장님의 인생 이야기가 놀라웠어요. 젊었을 때 남편을 여의고 혼자 새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장사 미천은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시장에서 노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가게까지 왔죠. 한 번도 누구에게 손 벌린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사장님이 대답했죠. 힘들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손가락이 다 갈라지고 허리도 망가졌죠. 근데 어쩌겠어요. 내 아이들이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이 악물고 버텼어요. 그 말투에서 원망이나 자기연민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태도였죠. 다음 날은 이창수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62세의 전직 조선소 엔지니어였어요.
울산에서 35년간 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창수 씨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이 온통 굳은 살이었어요. 용접 화상 자국도 여러 개 보였죠. 이창수 씨가 말했습니다. 80년대에 조선소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우리가 배 만드는 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일본이 세계 1위였고 유럽 조선소들도 건재했죠. 한국은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매웠죠. 미친 듯이요. 일본 기술자들이 떠나면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버린 도면 조각이라도 찾으려고요. 밤새 공부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 보고. 주말도 없었어요. 이창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못 살았으니까요. 일본한테 35년 먹혔잖아요. 해방되고 나서도 전쟁 났죠. 다 부서졌어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벨기에를 떠올렸습니다. 벨기에는 맨손으로 시작한 적이 없죠. 콩고에서 착취한 부로 출발했습니다. 그 부가 있으니 혁신할 필요도 없었고 노력할 동기도 없었어요. 이창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은 어떻습니까? 세계 1위죠. 이창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쫓아오고 있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은 우리가 다 해요. LNG 운반선, 크루즈선, 군함. 제가 은퇴할 때쯤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제쳤어요. 기분이 묘했죠. 복수였냐고 물었습니다. 이창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는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나쁜 짓 안 하고 남의 거 안 뺏고 그냥 열심히 해서 이겼어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쁜 짓 안 하고 남의 거 안 뺏고 그냥 열심히 해서 이겼다. 한국의 방식이었죠. 벨기에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보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벨기에를 조사하러 왔는데 어느새 한국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의 눈빛, 말투, 삶의 방식에서 뭔가를 느끼고 있었죠. 정미숙 사장님의 푸짐한 인심, 이창수 씨의 거친 손.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자부심이요. 착취나 약탈 없이 오직 땀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자신감. 그게 벨기에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따뜻함을 경험한 후 저는 다시 벨기에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현재의 벨기에를 파헤치기로 했어요. 과거만 문제였던 게 아니었거든요. 한소영 PD가 제안했습니다. 박사님, 안트베르펜 아세요? 벨기에 제2의 도시죠. 거기 상황이 심각해요. 직접 가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벨기에에 가야 할 이유도 있었어요. 소피 얀센이라는 벨기에 기자가 연락을 해왔거든요. 내부 자료가 있다면서요. 브뤼셀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2시간 만에 유럽에 도착했죠. 공항에 내리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일했던 곳인데 처음 보는 나라 같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 때문인지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안트베르펜에 도착한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럽 최대의 항구 도시죠. 다이아몬드 거래로 유명하고 역사적인 건물들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지만 제가 본 건 관광객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이었습니다. 한소영 PD의 현지 연락책이 안내해줬습니다. 항구 근처의 어두운 거리들, 창문이 깨진 건물들, 거리에 서성이는 의심스러운 사람들. 관광책자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풍경이었죠.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이 유럽 마약의 관문이에요. 남미에서 코카인이 들어와요. 컨테이너에 숨겨서요. 안트베르펜 항구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지죠. 얼마나 심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안내자가 숫자를 알려줬어요. 2023년에만 116톤의 코카인이 압수됐어요. 역대 최대치죠. 근데 이건 잡힌 것만이에요. 못 잡은 건 그 10배, 20배일 거예요. 컨테이너 검사율은 2%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0개 중 2개도 검사 안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통과해요. 마약 조직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관문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제하는 건 모크로 마피아라고 했습니다. 모로코계 범죄 조직이에요.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장악하고 있죠. 이들의 잔인함은 악명이 높아요. 안내자가 한 사건을 말해줬습니다.
2022년에 11살 소녀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피자 엠베르사라는 마을에서요. 마약 조직이 총격을 벌이다가 우연히 맞은 거죠. 11살이에요. 초등학생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 2020년대에 11살 아이가 마약 전쟁에 휘말려 죽었다고요. 그날 저녁 카림 부알렘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52세의 모로코계 벨기에인이었어요. 그의 조카가 마약 조직에 연루됐다가 살해당했다고 했습니다. 카림 씨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조카는 착한 애였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자라면 선택지가 없어요. 학교 가면 차별받고 취직하려면 문턱에서 막히고 마약 조직이 다가오면 거절하기 어려워요. 돈을 주거든요. 경찰은 뭘 하냐고 물었습니다. 카림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경찰요?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여기는 그들의 영역이에요. 아니, 어쩌면 일부 경찰은 한편인지도 몰라요. 돈이 너무 많이 오가거든요. 브뤼셀로 돌아와서 다른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안트베르펜만이 아니었어요. 브뤼셀에도 몰렌베이크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2015년 파리 테러, 2016년 브뤼셀 테러의 범인들이 이 동네 출신이었죠. 몰렌베이크는 벨기에 수도 한복판에 있는 지역인데 사실상 치외 법권이라고 했습니다. 경찰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은신처가 됐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유럽연합의 수도라는 브뤼셀 한복판에 테러리스트 소굴이 있다니요. 저는 30년간 이 도시에서 일했는데 이런 현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벨기에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약 조직이 항구를 장악하고 테러리스트가 수도에 숨어 살고 11살 아이가 총에 맞아 죽고 이게 2020년대 서유럽 선진국의 현실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벨기에의 정치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안트베르펜에서 돌아온 다음 날 소피 얀센을 만났습니다. 39세의 탐사기자였어요. 벨기에 언론사에서 일하다가 2023년에 퇴사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피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트베르펜 마약 문제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사가 안 실리더라고요. 편집장이 자꾸 수정을 요구했어요. 결정적인 내용은 다 빼라고요. 누구의 압력이냐고 물었습니다. 소피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추측은 있죠. 광고주, 정치인, 어쩌면 조직 자체일 수도 있어요. 벨기에는 작은 나라예요. 다 연결되어 있죠. 소피 씨가 자료를 건네줬습니다. 노트북에 담긴 문서들이었어요. 벨기에 정부 내부 보고서, 경찰 통계, 비공개 회의록 같은 것들이었죠. 이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소피 씨가 대답했어요. 벨기에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죠. 제가 퇴사한 이유이기도 해요. 이걸 보도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막혔거든요.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졌어요. 첫째, 벨기에 제조업 붕괴. 2000년대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80% 이상 사라졌습니다. 아우디가 브뤼셀 공장을 폐쇄한 게 상징적이었죠. 3,000명이 실업자가 됐어요. 둘째, 정치 마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541일 동안 정부가 없었습니다. 세계 기록이에요.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해서 거의 2년 동안 무정부 상태였죠. 셋째, 재정위기.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100%를 넘었습니다. 유럽연합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어요. 소피 씨가 설명했습니다. 벨기에는 언어로 분열되어 있어요. 북쪽은 네덜란드어, 남쪽은 프랑스어. 서로를 싫어하죠. 정치인들은 이 갈등을 이용해서 표를 얻어요.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지역 이익을 우선시하죠. 그래서 아무 결정도 못 내린다고요. 마약 문제, 테러 문제, 경제 문제 다 손을 못 대요. 손대면 누군가 반대하고 반대하면 연립이 깨지고 연립이 깨지면 또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요. 저는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벨기에의 문제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었어요. 구조적인 붕괴였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토마스였어요. 토마스는 38살로 브뤼셀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벨기에에 살고 있는 거죠.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토마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토마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벨기에 비판 자료를 모으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제 회사 클라이언트 중에 벨기에 정부 관련 일이 있는데 불편한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에게까지 영향이 갔군요. 토마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서 살아야 해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벨기에를 공격하면 제 입장이 곤란해진다고요. 공격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진실이요? 아버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진실 밝힌다고 벨기에가 바뀌어요? 그냥 아버지 커리어만 망가지고 저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토마스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힌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죠. 저만 손해보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침묵할 수 있을까요? 콩고의 1,000만 명, 잘린 손목들, 11살 소녀의 죽음. 이것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소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저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직장을 잃었고 동료들과 멀어졌고 가족도 걱정해요. 근데 알아버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모른 척하고 살면 제가 저를 용서 못할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정리해줬습니다. 맞아요. 알아버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선택은 두 가지뿐이죠. 진실과 함께 가거나 거짓과 함께 가거나. 저는 소피 씨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겁니다. 토마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벨기에가 망가진 건 레오폴드 2세 때문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를 외면하고 진실을 덮고 현실에서 도망치는 사람들 때문이죠. 그들이 벨기에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제를 직시했어요. 힘들어도 마주보고 해결하려 했죠. 그 차이가 두 나라의 운명을 갈랐던 겁니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그리웠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따뜻함과 강인함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쓰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소피 씨에게 받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 틀어박혀 밤새 작업했죠. 벨기에의 몰락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콩고 학살, 현재의 마약 위기, 정치 마비, 제조업 붕괴.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조사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신호는 강연 취소였습니다. 원래 다음 달 암스테르담에서 유럽 경제 전망에 대한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20년 넘게 해온 연례 행사였죠. 그런데 갑자기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정 문제로 올해는 어렵다고요. 이상했습니다. 일정 문제라니요. 반년 전에 확정된 건데요. 주최 측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말을 얼버무렸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죠. 다음은 기고 거절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유럽 산업 구조에 관한 칼럼을 보냈어요. 15년간 기고해온 곳이었죠. 답장이 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원고가 편집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요. 그 칼럼에는 벨기에 이야기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유럽 전체의 제조업 동향을 다룬 글이었어요. 거절 이유가 납득이 안 됐죠. 결정적인 건 장릭 드메르의 공개 반박문이었습니다. 제 옛 동료가 유럽 경제학 저널에 기고문을 실었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독일 학자의 반유럽적 선동에 대하여. 기고문 내용을 읽었습니다. 장릭은 제가 벨기에를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감정적이고 비과학적인 접근이라고요. 그리고 제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제가 내놓았던 전망이 틀렸던 일을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럽 은행들이 안전하다고 분석했어요. 몇 달 후 리먼 사태가 터졌죠.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장릭은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분석은 믿을 수 없다고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30년 동료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예상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 에바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에바는 한참 듣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르코, 정말 계속할 거야? 힘들어 보여.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싶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왜 이런 싸움을 해야 하나 싶었죠. 편하게 은퇴해서 손주들이나 보면서 살면 안 되나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어요. 이 도시도 한때 폐허였다고 들었습니다. 전쟁으로 다 부서졌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겠죠. 힘들어도 막막해도 계속 전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저는 어떨까요? 여기서 포기하면 저는 뭐가 되는 걸까요? 30년간 정의와 진실을 말해온 학자가 정작 진실 앞에서 도망치는 거잖아요. 콩고에 1,000만 명이 떠올랐습니다. 잘린 손목들, 인간동물원에 갇혔던 사람들, 11살에 총 맞아 죽은 소녀. 그들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해요. 제가 아니면 누가 할까요? 새벽 4시에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요. 힘들어도 끝까지 가보기로요. 다만 혼자서는 어려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동현 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김동현 원장은 묵묵히 듣더니 한마디를 했어요.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그날 저녁 김동현 원장의 연구소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최원식 교수, 이창수 씨, 한소영 PD, 박서연 통역사, 윤재혁 산업부 공무원까지요. 김동현 원장이 말했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제가 한국 사람도 아닌데요. 벨기에 문제가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최원식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연결되어 있어요. 벨기에가 콩고에서 한 일, 일본이 한국에서 한 일, 본질은 같죠. 식민폭력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는 건 인류 전체의 책임이에요. 이창수 씨도 거들었습니다. 박사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벨기에 비판이 아니에요. 착취로 흥한 나라와 노력으로 일어선 나라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한국 이야기이기도 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주다니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김동현 원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경제 데이터 분석. 벨기에와 한국의 발전 경로를 객관적 수치로 비교하자고요. 제 전문 분야이기도 했죠. 둘째, 역사적 맥락. 최원식 교수가 식민지 역사 비교 분석을 맡기로 했어요. 셋째, 영상 자료. 한소영 PD가 안트베르펜 취재 영상과 인터뷰 자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재혁 공무원은 한국 산업 정책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제조업 강국이 됐는지 정부 차원의 전략을 설명해 주겠다고요. 이창수 씨는 현장 증언을 더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소, 제철소, 반도체 공장 등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박서연 통역사는 전체 자료의 영어 번역을 맡았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하려면 영어 자료가 필수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김동현 원장이 웃으면서 대답했죠.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일할 시간이에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자료를 모으고 밤에는 분석하고 새벽에는 글을 썼어요. 한국팀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특히 김동현 원장의 데이터가 결정적이었어요. 한국과 벨기에의 경제 성장 경로를 비교한 그래프들이 충격적이었죠. 1960년대에는 벨기에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10배였어요. 지금은 거의 비슷하거나 한국이 앞서는 분야도 많죠.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투자했고 벨기에는 소비했어요. 한국은 혁신했고 벨기에는 정체했어요.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고 벨기에는 과거에 취했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작업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자료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에서였죠.
헬무트 브란트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EU에서 일했던 동료였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었죠. 마르코, 오랜만이군. 헬무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장미계 기고문 봤어. 그 친구 너무 나갔더군. 헬무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 유럽이 어디로 가고 있나 하고. 특히 벨기에 상황은 심각하지.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헬무트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르코, EU 내부 보고서가 있어. 공개되지 않은 거야. 벨기에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담겨 있지. 관심 있어? 당연히 있었습니다. 헬무트가 암호화된 파일을 보내줬어요. 내용을 열어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내부 평가 보고서였어요. 벨기에를 유럽의 환자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구조적 문제, 정치적 마비, 경제적 침체. 제가 조사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벨기에 제조업 붕괴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보고서는 임금 자동 연동제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제도였죠. 노동자에게는 좋아 보이지만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었어요. 아우디가 브뤼셀 공장을 폐쇄한 이유도 나와 있었습니다. 같은 차를 만드는데 벨기에 공장이 독일보다 30% 더 비쌌어요. 인건비 때문이었죠.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떠날 수밖에요. 하지만 벨기에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임금 인하는 표를 잃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결국 공장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보고서의 결론은 암울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벨기에의 경제적 쇠퇴가 계속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정치적 구조상 그런 개혁은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EU 스스로가 인정하는 문제였죠. 다만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헬무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걸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헬무트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야, 마르코. 벨기에는 EU의 심장이잖아. 브뤼셀에 본부가 있고. 벨기에를 비판하면 EU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덮어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덮어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오히려 골마터지는 거예요. 지금 벨기에가 딱 그 상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연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개인의 주관적 비판이 아니라 EU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김동현 원장에게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원장님이 천천히 읽더니 말했어요. 이제 충분해요. 발표할 수 있겠어요. 발표를 결심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이었어요. 다음 달에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아시아 세션이 적절해 보였죠.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준비할 게 산더미였어요. 발표 자료, 증거 문서, 영상, 인터뷰 녹취. 한국팀 전체가 총동원됐습니다. 김동현 원장이 경제 분석 파트를 맡았어요. 벨기에와 한국의 60년 경제 데이터를 비교한 그래프들이 완성됐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의 궤적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최원식 교수는 역사적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콩고 학살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벨기에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점을 논증했죠. 착취로 쌓은 부가 어떻게 혁신을 방해했는지, 우월 의식이 어떻게 사회를 마비시켰는지요. 한소영 PD는 영상 자료를 편집했습니다. 안트베르펜의 어두운 거리, 카림 씨의 인터뷰, 아마두와의 화상통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소피 얀센도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벨기에 경찰 내부의 마약 조직 연루 의혹, 정치인들의 비밀 회의록 발췌본. 위험을 감수하고 협조해준 거였죠. 아마두 은디아예는 발표 당일 화상으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콩고계 벨기에인으로서 경험한 차별, 가족이 겪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 토마스였어요. 발표가 나가면 토마스의 입장이 곤란해질 게 뻔했죠. 브뤼셀에서 일하는 아들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 걱정됐습니다. 토마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발표를 할 거라고. 벨기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라고.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토마스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어요. 아버지, 꼭 해야 해요?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진실을 알면서 침묵하는 건 공범이 되는 거라고.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결정한 거라면 할 수 없죠. 그냥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걱정됐어요. 하지만 지금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모든 팀원이 모였습니다. 마지막 점검이었죠. 김동현 원장이 말했어요. 박사님, 내일 힘든 하루가 될 거예요. 반발도 있을 거고 공격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전우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세계경제포럼 아시아 세션이 열렸어요. 30여 개국에서 경제학자, 정책 담당자, 언론인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오후 3시에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제목은 착취와 혁신, 두 나라의 운명이었죠. 벨기에와 한국의 비교 분석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커피를 3잔이나 마셨는데도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수백 번의 강연을 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점심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피에르 반 후트였어요. 서울에서 만났던 그 벨기에 외교관이죠. 슈타인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피에르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시죠? 피에르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다고 들었어요. 내용이 궁금해서 왔죠. 혹시 발표 전에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표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피에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벨기에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어요. 박사님의 연구가 편향적이라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발표 내용을 수정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박이었죠. 노골적인요. 저는 피에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정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모두 사실이에요. 반박하고 싶으시면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하세요. 피에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박사님, 2008년 금융위기 때 일 기억하시죠? 그때 박사님의 분석이 얼마나 틀렸는지요.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장 리기 쓴 기고문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 약점을 공격하려는 거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때 제가 틀렸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오늘 제 발표의 정확성과 무슨 상관이 있죠? 데이터는 데이터예요. 틀렸으면 반박하세요. 과거 실수를 들먹이는 건 논점 흐리기일 뿐입니다. 피에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노려보더니 돌아섰어요. 나가면서 한마디를 던졌죠. 후회하실 겁니다. 피에르가 떠난 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김동현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도 다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오히려 확신이 생겼어요. 저렇게 막으려 한다는 건 우리가 맞다는 증거니까요.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강당으로 향했어요. 50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앞줄에 피에르 반 후트와 장 릭 드메르가 보였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죠.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객석 한쪽에서 김동현 원장과 한국팀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저에게 힘을 줬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직전 잠깐 멈췄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채로 객석을 둘러봤어요. 500개의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커리어, 유럽에서의 명성, 아들 토마스, 아내 에바. 이 발표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피에르 반 후트의 말이 떠올랐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진짜 후회하게 될까요?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강연도 다시 잡히고 기고도 다시 실리고 편하게 살 수 있죠. 하지만 콩고의 1000만 명은요? 잘린 손목들은요? 11살에 총 맞아 죽은 소녀는요? 그들의 이야기는 누가 하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내 에바의 문자였어요. 짧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 사랑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에바는 언제나 제 편이었어요. 35년을 함께했죠. 그녀가 저를 믿는다면 저도 저를 믿어야 했습니다. 김동현 원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후회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침묵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진실을 알면서 말하지 않는 건 거짓말과 같으니까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벨기에라는 나라가 어떻게 번영했고 왜 지금 몰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폐허해서 일어섰는지, 두 나라의 운명이 왜 갈렸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피에르 반 후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장릭 드메르는 뭔가를 적고 있었죠.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콩고 자유국 1885년부터 1908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벨기에의 번영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산업혁명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요. 잘린 손목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객석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레오폴드 2세는 콩고를 개인 사유지로 만들었습니다. 23년간 최소 800만 명, 최대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고무 할당량을 못 채우면 손목이 잘렸습니다. 이 손목들이 벨기에에 불을 쌓았습니다. 피에르 반 후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과거 이야기입니다. 현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벨기에와 한국의 경제성장 비교 그래프였어요.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선명하게 보였죠. 1960년 벨기에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10배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같거나 분야에 따라 한국이 앞섭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피땀으로 일어섰고 벨기에는 착취한 부를 소비했습니다. 한국은 혁신했고 벨기에는 정체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고 벨기에는 과거에 취했습니다.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안트베르펜 마약 위기, 정치 마비, 제조업 붕괴.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피에르와 장릭이 몇 번 더 끼어들려 했지만 사회자가 제지했습니다. 결정적 선택은 끝났습니다. 저는 진실의 편에 섰어요. 발표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객석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렸죠. 화상 연결이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은디아예의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떴어요. 브뤼셀에서 접속한 거였죠. 저는 소개했습니다. 아마도 씨는 3세대째 벨기에에 사는 콩고계 벨기에인입니다. 그의 증조부는 레오폴드 시대의 손목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씨가 직접 경험한 벨기에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아마두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벨기에 여권이 있고 벨기에 학교를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한 벨기에인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로펌 면접에서 들은 말, 거리에서 받은 시선, 일상적인 차별들. 구체적인 사례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두가 말했어요. 벨기에는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콩고에서 1000만 명을 죽이고도요.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에요. 유감과 사과는 다릅니다.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도 없습니다. 화상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소피 얀센의 자료를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벨기에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문서들이었어요. 이 자료들은 벨기에 기자 소피 얀센 씨가 제공했습니다. 소피 씨는 이 자료를 보도하려다 해고됐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했기 때문이죠. 경찰 내부 보고서, 마약 조직 연루 의혹, 정치인들의 비밀 회의록. 하나하나가 폭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피에르 반 후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서입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문서의 출처가 문제라면 내용이 거짓이라고 증명하세요. 저는 언제든 반박을 받겠습니다. 피에르는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던 거죠.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두 장의 사진이었어요. 하나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서울의 폐허. 다른 하나는 현재 서울의 야경이었죠. 한국은 이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식민 지배, 전쟁, 분단. 모든 역경을 겪었죠. 하지만 착취 없이, 약탈 없이, 오직 피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벨기에는 반대로 갔습니다. 착취로 시작해서 소비로 끝났어요. 혁신을 멈추고 과거에 취하고 현실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몰락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역사는 가르쳐줍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부자가 된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나라만이 살아남습니다. 벨기에의 몰락은 불운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곧 우레 같은 박수로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의한 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 반 후트와 장릭 드메르는 박수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발표는 성공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폭풍 같은 이틀이 지났습니다.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독일 학자, 벨기에의 어두운 역사와 현재를 고발하다. 로이터의 헤드라인이었죠. BBC, 알자지라, 일본 NHK까지 다뤘습니다. 한국 언론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SNS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발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사흘 만에 200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죠. 지지하는 의견과 비판하는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벨기에 정부의 공식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죠. 슈타인 박사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편향적이다. 벨기에는 과거사를 인정하고 반성해왔다. 이런 선동적 발언은 유감이다. 하지만 공식 반박 자료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데이터와 증거를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장릭 드메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아니라 이메일이었죠. 마르코, 발표 잘 봤어. 내가 옳았어. 내가 틀렸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전까지 공개적으로 저를 공격하던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조가 진지해 보였어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장릭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마르코,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어. 벨기에는 내 조국이잖아. 비판받으면 방어하게 되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장릭이 계속했어요. 근데 내 발표를 보고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고. 콩고 역사도 현재 문제들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야. 장릭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마르코, 미안해. 기고문 쓴 것도 압력 넣은 것도. 잘못했어. 저는 장릭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료였으니까요. 그가 이렇게 나온다면 받아들여야죠. 괜찮아, 장릭. 지금이라도 인정하는 게 중요해. 우리 함께 벨기에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 장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어요. 아들 토마스였죠. 발표 다음 날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발표 영상 봤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서울로 갈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토마스가 서울로 온다고요. 걱정했는데 이건 좋은 신호 같았습니다. 적어도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거니까요. 피에르 반 후트에 대한 소식도 들렸습니다.
발표 후 며칠 뒤에 벨기에로 귀국했다고 해요. 표면적으로는 인사이동이었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소문이었죠. 명동 사건과 이번 발표가 결합되면서 더 이상 서울에 있기 어려워진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죠. 벨기에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들, 그들의 따뜻함과 강인함. 그게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동현 원장이 제안했어요. 박사님, 한국을 더 보셔야 해요. 숫자로만 알던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게 한국 산업 현장 투어였습니다. 이창수 씨가 안내를 맡았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렸죠. 도착하자마자 입이 벌어졌어요. 거대했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어요. 축구장 수십 개가 들어갈 규모의 도크에서 초대형 선박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창수 씨가 설명했죠. 저기 보이는 게 LNG 운반선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 중 하나죠.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해요. 이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갖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이창수 씨가 대답했어요. 매웠죠. 처음에는 일본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따라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연구했죠. 이해하고 나면 개선점이 보여요. 그렇게 하나씩 발전한 거예요. 배웠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착취하거나 훔친 게 아니라 배운 거예요. 노력해서 익힌 거죠. 다음 목적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화성에 있는 거대한 단지였어요. 보안 때문에 내부는 볼 수 없었지만 외부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당했습니다. 윤재혁 공무원이 설명했어요. 이 공장 하나의 가치가 벨기에 증권거래소 전체 시가총액보다 커요. 한 개 회사에 한 개 공장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숫자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실감이 났어요. 윤재혁 공무원이 덧붙였습니다. 반도체는 원자재가 거의 안 들어요. 필요한 건 기술과 사람이죠.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에 투자한 거예요. 교육, 연구개발, 인재 양성. 그게 이 결과를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포항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이창수 씨가 회상했습니다. 1968년에 제철소 짓겠다고 했을 때 세계가 비웃었어요. 한국이 철을 만든다고? 농담이냐고요. 세계은행도 돈을 안 빌려줬어요.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일본 배상금으로 시작했어요. 기술은 독학으로 익혔고요. 직원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였으니까요. 지금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 중 하나입니다. 비웃던 세계가 배우러 오는 곳이 됐어요. 현장 투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운이 아니었어요. 의지였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우고 노력하고 발전한 거예요. 벨기에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벨기에는 착취한 부로 시작해서 소비하고 끝났어요. 혁신할 이유가 없었죠. 이미 부자였으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난해서 배워야 했고 위기여서 혁신해야 했어요. 역설적으로 그 절박함이 성공의 원동력이 된 거죠. 착취로 흥한 나라와 노력으로 일어선 나라. 두 나라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토마스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아들을 만났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한 달 전 전화로 다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밥 먹자고 했어요. 정미숙 사장님 식당으로 갔습니다. 반찬이 12가지나 나오자 토마스가 놀랐어요. 아버지, 이게 다 포함인 거예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야. 인심이 후하지. 식사를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토마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발표 영상 10번은 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제 삶의 터전을 공격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내 입장을 생각 못한 건 아니야. 토마스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버지가 말한 게 다 맞았어요. 저도 벨기에에서 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인종차별도 받고 정치 마비도 경험했고 그냥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토마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아버지를 막으려 했으니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걱정은 당연한 거야. 가족 걱정하는 건 잘못이 아니지. 토마스가 물었어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죠. 한국에서 배운 게 많아.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역경을 이겼는지, 어떻게 미래를 만들었는지. 이걸 정리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어. 벨기에 비판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아들과 화해했다는 게 발표 성공보다 더 기뻤어요. 다음 날은 장릭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릭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마르코, 내가 벨기에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해. 내가 벨기에 사람이잖아. 내가 외부에서 비판하면 방어 본능이 생기지만 내부에서 성찰하면 달라질 수 있어. 장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어. 쉽지 않겠지만 시도해볼게. 피에르 반 후투에 대한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벨기에로 돌아간 후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해요. 명동 사건이 국제뉴스가 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저는 피에르에게 원한은 없었습니다. 그도 시스템의 산물이었으니까요. 다만 그런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가지면 벨기에는 바뀌지 않겠죠. 소피 얀센도 연락이 왔어요. 발표 후 벨기에 언론 몇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외면당했는데 이제는 관심을 갖는다고요. 소피 씨, 좋은 신호예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소피가 대답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그래도 희망이 보여요. 모든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벨기에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었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 주변의 관계들은 회복됐습니다. 아들, 옛 동료, 새로운 협력자들. 그들과 함께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체류가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예정이었는데 계속 늘어났죠. 떠나기가 싫었어요. 이 나라에서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독일에도 집이 있고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떠나기 전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어요. 김동현 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원장님, 공동연구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한국과 유럽의 발전 경로를 비교 연구하는 곳이요. 김동현 원장이 눈을 빛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저는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유럽이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정책 담당자, 기업인, 학생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연구를요. 김동현 원장이 덧붙였어요. 단순히 한국 자랑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훈을 찾아야겠죠. 어떤 선택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어떤 선택이 망하게 하는지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최원식 교수도 합류하기로 했어요. 역사적 관점이 필수적이니까요. 장릭도 유럽 측 연구자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벨기에 내부 시각을 대표할 수 있으니까요. 연구소 이름은 한참 고민했어요. 결국 선택과 운명 연구소로 정했습니다. 영어로는 인스터투트 포 초이스 언드 데스터니. 나라의 운명은 선택에 달렸다는 의미를 담았죠. 출범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김동현 원장의 연구소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저와 함께한 한국팀 전원이 참석했죠. 정미숙 사장님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평소보다 더 푸짐했습니다. 반찬이 20가지가 넘었죠. 사장님,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미숙 사장님이 웃었어요. 아이고, 멀리 가시는 분한테 푸짐하게 보내야죠. 한국 인심이 원래 이래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분은 저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한국적 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창수 씨가 말했어요. 박사님, 다음에 오시면 제가 진짜 조선소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했잖아요.
박서연 통역사가 덧붙였어요. 저도 독일어 더 공부할게요. 다음에는 통역 없이도 대화할 수 있게요. 한소영 PD가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완성되면 박사님께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함께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2달 전만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이 됐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 귀국 전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70년 전에는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죠.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다고 해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에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문화 콘텐츠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2달간 그 답을 찾아다녔습니다. 숫자를 분석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났죠. 답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착취하지 않았어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죠. 오직 자신의 힘으로, 피와 땀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창수 씨의 거친 손이 떠올랐어요. 35년간 조선소에서 배를 만든 손이죠. 정미숙 사장님의 밝은 웃음도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하면서도 손님에게 푸짐하게 대접하는 분. 한국 사람들의 눈빛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자부심이요. 착취나 약탈 없이 스스로 이뤄냈다는 자신감. 그게 이 나라의 진짜 힘이었어요. 벨기에는 반대였습니다. 콩고에서 1000만 명을 죽이고 불을 쌓았죠. 그 피 묻은 돈으로 화려한 도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혁신 대신 자만을 낳았고 노력 대신 나태를 키웠어요. 150년이 지난 지금 벨기에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조업 붕괴, 정치 마비, 마약 위기, 사회 분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죠. 착취로 시작된 나라의 필연적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2달간의 생각을 정리했어요. 첫째, 과거로 먹고 사는 나라는 망합니다. 어제의 영광에 취하면 내일을 준비할 수 없어요. 벨기에가 그 증거죠. 둘째, 남의 것을 빼앗아 부자가 된 나라는 결국 갚게 됩니다. 역사는 장부처럼 정확해요. 착취의 대가는 언젠가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셋째,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나라만이 살아남습니다.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역량이 진짜 자산이에요. 한국이 그 증거죠. 넷째, 사람이 답입니다.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요. 교육하고 훈련하고 기회를 주면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김동현 원장과 몇몇 분들이 배웅 나왔어요. 박사님, 또 오세요. 김동현 원장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꼭 올게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곳은 이제 제 2번째 고향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문으로 서울이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한강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달간의 여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명동의 폭행 사건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벨기에의 몰락은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성공도 운이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역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만들어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죠. 저는 이번 여행에서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한반도가 보였어요. 저 작은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사람들을 저는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위해 펜을 들었어요.